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뜻인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입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경험했던 코로나19 사태를 돌이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조금 전 이야기했던 앞선 경험이라면 지난 2월의 신천지 사태와 5월의 이태원 집단 감염을 꼽을 수 있을 건데요. 지금의 사태와 비교하면 좀 어떤 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 발생했던 지점을 살펴보면 말이죠. 지난 2월 코로나 사태, 신천지 사태 때는 2월 18일에 31번째 이른바 지표 환자가 발생하기 직전 닷새 동안 새 환자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5월에 있었던 이태원 그 집단 감염을 돌이켜 보면 그때도 역시 4월 중순부터 말까지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서 사실상 국내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때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일에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환자가 나오기 직전에 해외 유입 환자는 많았지만 국내 발생 환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방역 당국이나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 준수 또는 이런 관심이 약간 미약해졌던 시점.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사태, 지금 재유행 사태를 돌이켜 보면은 장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 장마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회 소모임이 2주간 소모임 금지 조치가 있다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상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했던 것이고요. 또 휴가가 겹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관심과 경계심이 좀 더 흐트러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집단 감염이 있던 것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와서 지금의 이 상당히 많은 그 환자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앞선 두 경험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확산세에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 확산세가 최고조를 찍고 언제쯤 꺾일 거라고 예상 가능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그 2월에 있었던 이태원 사태를 2월에 있었던 그 신천지 사태를 돌이켜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2월 18일에 첫 환자가 나왔고 예. 2월 29일 그러니까 열 하루 뒤에 909명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환자가 가장 많았던 그 시점이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3월 8일에 367명까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물론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때는 첫 환자가 나오고 환자가 100명까지 갈 때까지가 엿새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8월 12일에 첫 환자가 나오고 100명을 넘기는데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코로나19 유전자가 이제 GH형이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전파력이 강해졌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정도 8월 12일부터 열흘 정도 지난 지금이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는 시점이고 예. 1, 2일, 3, 4일 안에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정상적인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때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난 뒤에 초발 환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태원 환자보다는 이제 N차 감염 환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방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정상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줄어들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그 관건적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선 두 사태와 비교했을 때 지금 확산세가 빠르고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방역 당국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좀 확산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제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책에 나선 게 16일 정도 됩니다. 16일 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코로나19의 잠복기 2주를 고려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2주 정도가 지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16일 조치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20일 그다음에 오늘까지 전국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말쯤부터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9월 초가 지나면 완연하게 이제 효과를 보는
볼 수가 있다는 예측인데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예. 그리고 국민들이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실천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2주 잠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문제는 N차 감염이 아니겠습니까? N차 그렇습니다. 감염이 어느 정도, 2주 동안 어느 정도 퍼지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그 12시 기준으로 841명, 예. 그러니까 어제보다 45명이 늘었는데요. 이 숫자는 지난 18일에 166명이 추가한 거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9일에 53명 늘었고 20일에 56명, 21일에 64명, 그리고 어제 45명.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재유행의 시작점이었던 사랑제일교회의 1차 감염 숫자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도들 가운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환자가 발생한 곳이 168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68곳에서 환자가 나왔는데 그곳이 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 21곳에서 2차 전파 이상, 조금 전에 얘기하신 N차 전파가 일어났고 그 숫자가 112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N차 감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147곳은 아직까지 2차 전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2차 전파의 숫자와 장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집단 감염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이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2, 3일 사이에 이제 1차 감염보다 N차 감염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방역 당국의 추적과 차단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말고도요, 또 하나 거론되는 곳이 바로 광화문 집회입니다. 그런데 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광화문 집회 확진자도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처음에 이제 광화문 집회가 사랑제일교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예. 많은 전문가들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 예측이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없는 환자가 13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2명이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됐던 신도들이 광화문 집회에 가서 전파를 시켰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디선가 일어났던 감염들이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전파가 됐고 그 감염된 사람들이 각자 고향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서 지역에서 확산을 시키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별도의 집단 감염의 진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예. 것이고 이제 사랑제일교회보다도 더 걱정되는 이 광화문 집회는 특히 경상도 쪽, 그러니까 뭐 대구나 경상남북도나 부산 쪽에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신 탓에 그쪽에서 올라온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면 어찌 보면 사랑제일교회보다 훨씬 무서운 그런 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유 해설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또 방역 당국도 예측을 했듯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확산세를 잡으려면 2주간의 잠복기 동안 방역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문제는 뭐 사랑제일교회 집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자들의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두 곳이 모두 다 지금 그 명단 확보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예. 사랑제일교회는 결국은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날 그 서울시에서 갔던 그 행정조사, 이 행정조사는 그 공권력이라는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명단을 확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루를 그냥 소비를 해버렸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가 2, 3일 만에 1차 감염씩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하루라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친 것은 대단히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명단을 좀 확보하고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 자료 가운데 광화문 행사 관련 계획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도 나오고 회의록도 나오고 명단까지 나왔다는 걸 봤을 때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광화문 집 자신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광화문 집회를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단은 사랑제일교회가 최초의 그 방역 당국에 낸 명단에는 신도가 700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재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자기네들은 신도가 4,000명에서 5,000명 된다고 이렇게 호언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명단의 차이도 지금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광화문 집회는 결국은 그 통신사들의 통신 기록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주변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의 정보를 조사해 보니까 5만 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 5만 명의 명단을 가지고 지금 계속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2만 명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조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예. 두 곳 모두 검사에 협조적이지 않는 점, 이 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깜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걸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앵커께서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예. 앵커의 동선을 조사했는데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증상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이 경로를 모른 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2, 3일 정도의 시일이 흐른 뒤에 이 사람의 동선을 찾아서 그 원 감염 경로를 찾아 들어가는 동안 앵커께서 최소한 1, 2차 감염을 누군가에게 또 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방역 역량이 발생을 쫓아가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앞서서 검사하고 앞서서 차단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계속 쫓아다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방역망이 발생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5%입니다. 5%를 넘어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지금 그 기준의 4배가 나가는 겁니다. 예. 현재 환자가 5명 발생하면 그중에 1명은 어디서 감염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찾는 데 쓰이는 방역 역량들 그리고 그 시간들 이것 때문에 환자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난 뜻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되기는 했지만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단계가 이제 그 2단계도 사실은 방역 당국이 조금 미적거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 16일 0시부터 서울 수도권 지역, 그것도 인천을 빼고 서울 경기 지역에 2단계를 조치를 시행을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이제 권고 수준으로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확진 환자가 늘어나니까 제대로 된 2단계를 갔다가 또 인천을 포함시키고 또 전국으로 이렇게 늘리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사실은 환자가 하루에 300명 넘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인 3단계 또는 지역적 3단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3단계로 지정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대개 3가지 조건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확진 환자가 100에서 200명 정도가 2주 정도 지속돼야 되는데 지금 2주 동안 하루 확진 환자가 187명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통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더블링이라고 그래서 확진 환자의 수가 2배가 되는 그런 예.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면 이제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것은 약간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 충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깜깜이 비율이라든가 깜깜이 환자 비율이라든가 집단 감염 비율 이런 것은 이미 3단계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과 같이 300~400명 수준의 환자가 며칠만 더 유지된다면 아마 3단계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2단계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활동하기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죠. 제약들이 많은데 3단계가 되면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이렇게 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명 이상 모임이 다 금지가 됩니다. 예. 지금은 2단계는 50명, 100명 이렇게 실내가 50명, 100명이죠. 근데 10명 이상의 모임은 다 금지가 되고요. 스포츠 경기도 다 중단이 됩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하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공공시설은 다 운영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12개 고위험 시설만 운영이 이제 중단이 돼 있지만 카페, 목욕탕, 결혼식장, 학원
이런 곳들도 다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전부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 외의 모든 활동은 다 금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또 우려되는 것이 환자가 그만큼 늘어나면 우리 의료가 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병상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상 부족 문제도 사실은 지금 확진 환자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이제 아직까지는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 역량은 대개 서울 수도권이 좀 나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많은 환자들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병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감염병 전담병원이 2,500개 정도 병상이 되는데 지금 한 40%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반 이상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중환자 병상은 이제 2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 5일에서 6일이 지나면 이제 병상의 여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특히 심각한 것은 뭐냐면 중환자 비율이 고령자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이제 교회나 집회 같은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가다 보니까 60대 이상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중환자로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중증 환자도 지금 하루에 5명에서 10명씩 늘고 있는데 거의 다 60세 이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 비율, 그다음에 이제 뭐 에크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더 빨리 소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은 빨리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환자 병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곧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의료계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좀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태는 또 어떻게 짚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네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제일 큰 쟁점은 이제 그 의대생들을 40명씩 10년간 늘리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400명씩 10년간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의사 쪽에서 그걸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파업이 시작돼서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강한 대책과 좀 약한 대책 두 가지를 쓰는 것 같은데요. 강한 대책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걸 발동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의료적으로 굉장히 비상 사태일 때 강제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완화책을 본다면 지금의 이런 논의들을 일단 연기하자. 지금 코로나19가 사태가 심각하니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뒤로 미루자. 그럼 우리도 그 교육부의 정원 변동 명단 같은 것을 이제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의협 쪽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안정된지 기준도 없고 이런 명확한 기준 제시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일단 뒤로 미루겠다면서 파업을 접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따를 수 없다 해서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무슨 그 이해관계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19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화되고 있고 예.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좀 뒤로 미루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건 의사협회건 그래서 빨리 타협을 이루기를 좀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 코로나19 사태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